양일국이라고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프레스센터에서는 6.25 당시의 기독교인 학살 문제를 발표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노선과 그 대한민국 건국과 그 경제 발전에 있어서 기독교가 기여한 부분이 많은 부분 일치한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가 같은 날 겹친 걸로 볼 때 이게 우연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와 국가의 무슨 분단, 통일, 또 국가의 발전, 국가의 패망, 이런 것은 1차적으로 국제정치학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인데, 오늘날 특히 이상하게 이승만 박정희 때로만 돌아가면 주인은 빠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주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을 막 이상한 사학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요, 이상한 종교인들이 나와서 떠들고, 이상한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평론가라는 자식은 정치, 경제, 외교, 문화, 환경 다 지가 평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젊은 학생들이 보여서 무척 반가운데, 오늘날은 사이비 전문가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막 또 그런 사이비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무슨 얘기할 때는 음악도 멋있게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뭐 저 사람 말 들어야 될 것 같고, 옥석을 가리는 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저를 빼고요. 자, 독립, 해방, 분단, 건국, 전쟁 다 국제정치입니다. 국제정치라는 기본 공식을 모르고 이 5가지를 얘기한다는 건 주인 없는 집에 가서 노는 거예요. 물론 역사로도 경제로도 약간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은 국제정치입니다. 왜? 그걸 설명하려고 만들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정치의 기본 공식, 이것만 알면 헷갈릴 거 별로 없습니다. 국제 정세에서 주된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건 강대국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잘 눈치 보고, 때로는 줄도 서고, 때로는 아부도 해야 되고, 때로는 침묵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부분 때문에 항상 국제정치에서 패착을 둡니다. 자, 국제정치학 중에서 가장 메이저한 이론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인데, 모든 국가의 국익의 우선순위는 생존이 먼저입니다. 살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내 권력을 키워야 돼. 그게 2번째입니다. 3번째는 돈 버는 거예요. 4번째는 자존심 체면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존심 체면을 위해 생존을 벌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합니다. 일본과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국익을 위해 일본이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근데 10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체면을 살린다고 한일 관계를 파탄내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러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국민들이 또 다혈질이고 혈기왕성할 때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걸 조장하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국익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자존심 체면, 그건 제일 낮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국내적인 윤리는 언제든 무시돼요. 무시돼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무시돼 왔고 무시될 것이라고 제가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일국, 너는 윤리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국가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해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일단 생존하고 난 다음에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강대국 사이의 버퍼 스테이트. 두 강대국, 경쟁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를 버퍼 스테이트라 그래요. 그 나라는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 이게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역대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공과가 있겠지만, 생존시켰다는 자체로 첫 번째 공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 대한민국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 자체로 큰 공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비슷한 얘기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데나우어 총리입니다. 이 중에 여기 대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웃기지만은, 자, 동서독이 분단이 됐는데 독일 입장에서는 절반이 공산국가가 된 거예요. 절반이 공산국가가 됐는데 서독의 초대 총리인 아데나우어 총리는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공산국가도 우리 적이지만 공산국가하고 수교를 맺는 놈도 우리 적이야. 강력한 반공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민족 배신자죠. 독일의 절반이 공산국가인데 공산국가도 적이지만 공산국가하고 수교해도 우리 적이다라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아데나우어 총리를 민족 배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전 세계가 독일 하면 이를 갈던 때에, 만약 서독의 총리가 독일은 하나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8등분, 16등분 해버렸을 겁니다. 제가 미국이었으면. 살기 위해서 절반의 독일을 적으로 돌린 겁니다. 독일 국민들이 아데나우어 총리를 민족 배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생존을 위해서 국내적 윤리는 언제든 무시될 수 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가장 어려웠던 시기, 분단 직후 어려웠던 서독을 이끌었던 영웅으로 기억하지, 야 절반은 공산국가였는데 왜 반공했어? 그런 소리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죠? 빌리 브란트 총리가 이웃나라 폴란드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 국제정치 ABC도 모르는 것들이 이 사진을 갖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독일 사람들은 사과하는데 왜 일본은 안 해? 자, 동서독은 국제사회를 향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입니다. 근데 언젠가 통일을 이루려면 주변국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주변국들에게 몹쓸 짓을 너무나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 돈 안 들이고 무릎 한번 꿇어주면 주변 국가들의 인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착해서 꿇은 게 아닙니다. 일본은 분단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정치를 냉철한 비즈니스로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처럼 감정과 정서로 보는 나라가 없어요. 큰일입니다 이게. 그걸 이충훈 박사님이나 여러 선배님들이 아무리 그거를 냉정하게 보자, 비즈니스로 보자, 감정을 빼고 보자,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말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 지금도 잘 돌아간다는 증거. 자, 이게 제가 엊그제도 확인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전 당사국입니다. 러시아에는 뒤에 벨라루스, 도네츠크 다 동맹으로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왜 없겠어요? 우크라이나 따위를 살리겠다고 참전했다가 핵탄두 수천 발을 가진 러시아하고 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새벽에 중요한 발표를 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제가 알람시계 맞춰놓고 TV를 켰습니다. 갑자기 나오더니 기도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게 정답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살리자고 수천 개의 핵탄두를 가진 나라하고 원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입금도 해주고 무기도 보내주고 뭐 어떤 전직 군인은 막 가서 용병으로 뛴다고 하는데 그건 개인적 차원, 시민사회 차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국가가 참전 안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우리 노플라이 존 해달라. 우리 나토에 가입시켜달라.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엔 다 친구고 자유우방이지만 이게 국가 위기 상황이 됐을 때는 다 자기 이속 챙기기 바쁜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가장 먼저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 우리나라가 그에게 운전대를 맡겼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한반도 선진화재단 같은 우리가 우파단체가 지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하면 독재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독재가 어느 정도 급이 돼야 독재라고 불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멘의 살레 대통령 얼마 전에 길에서 도망가다가 반군한테 총 맞고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멘의 한 해 GDP보다 많이 축제했습니다. 독재자라고 하려면 적어도 그 나라 GDP 정도 축제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축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 주치의가 허리띠 보고 알아봤다는 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낡은 허리띠 보고 이거 박정희겠구나 알아봤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이라크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라크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소수 부족들이 자는데 화학탄을 던졌습니다. 밤에. 특정 부족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그걸 독재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탑 10 most evil dictator. 자, 밀리언입니다. 단위가. 이게 학살을 가장 많이 한 독재자들인데 이거 김일성이 있습니다. 10등 안에 들었으니까 축하해줘야 되겠네요. 자, 1등은 마오쩌둥인데 이 단위가 밀리언이에요. 230만 명 이 정도 죽여야 독재자라고 하는 겁니다. 딕테이터. 1300. 예. 100만이니까. 제가 독재자를 옹호하려고 숫자를 줄인 건 아닙니다. 이 정도 돼야 독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국수 먹었습니다. 강요회의 때. 이승만 대통령 일본식 가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비세는 정도 아니면 고치지 못하겠습니다. 망명을 가서도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빈병 주워가면서 비행기 싹을 먹었습니다. 뭔가 현대사가 꼬여있는 겁니다. 지금 딕테이터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 자, 이승만의 자유사상을 학습한 시기는 대충 요 무렵입니다. 1895년부터 1910년 사이에 제가 지금 얘기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걸 여기서 배운 겁니다. 제가 좀 전 발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은 기독교에 큰 빚을 진 나라입니다.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한성 감옥에서 구해서 그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자유사상을 가르치고 유학을 갈 수 있게 주선해 준 게 선교사들입니다.
제 개인적인 종교는 불교지만 기독교에 큰 빚을 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썼는데 지금 읽어봐도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자유주의가 정말 이상적으로 배합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친미주의자라고 많이 비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를 예찬해? 실제로 그렇게 오해받을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야, 미국은 극락 아니냐 이렇게 예찬을 하니까 일부 그 대먹지 못한 그 자식들이 이승만은 거의 뭐 광적인 친미주의자다. 자, 근데 우리가 1894년에 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극락으로 보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2022년에 여러분들은 굳이 미국을 극락 정도로 보진 않을 겁니다. 그냥 가면 재밌는 나라, 미국에 어디 좋은 직장 있으면 좀 폼나는 나라 정도지 극락이라고는 안 하잖아. 극락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천국이란 뜻입니다, 그게. 자, 조선시대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인신매매 브로커가 있었다는 게 2012년에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걸 써가지고 필요한 돈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계약서를 쓸 리가 없잖아요. 전문적으로 그런 계약서를 써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2012년에 밝혀진 겁니다. 자, 그러면 후기 조선이 요때하고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먹을 게 없어서 막 인신매매를 하고 팔려가고 심지어 그 당시 1920년대 현실주의 소설들 보면 뭐 운수 좋은 날 이런 거 보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와, 자유가 보장돼? 개인의 사유재산이 보장이 되고 삼심제가 허락이 되고 돈이 없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본적인 사회권이 보장돼? 그게 극락으로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자,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 조선이 다른 나라하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아주 신사적으로 와서 그 분쟁을 중재해주기로 약속했다. 너희들 언제? 1882년에 한미수호 통상조약에 그렇게 돼 있다. 미국이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대신 조선이 다른 나라하고 분쟁이 생기면 무역을 하고 왕래하기가 힘드니까 니들이 와서 중재해주기로 돼 있다. 근데 지금 조선이 우리를 강탈하고 있으니 와서 네가 중재를 해라.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꾸를 안 한 겁니다. 왜? 이승만이 몰랐던 거예요. 그 직전에 가스라테프트 미락이 있었던 겁니다. 야, 조선은 일본이 알아서 해. 그 미락이 있었던 걸 몰랐다가 한 20여 년이 지나서 이제 풀린 겁니다. 비밀 공개가 된 다음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노를 한 겁니다. 이런 배신자놈들. 또 대노하는 동시에 또 국제정치를 배운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강대국이란 놈들이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여기서 그냥 이분은 좌절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여기서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하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원만하게 주선해라. 굿 오피시스 한다고 돼 있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근데 국제정치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약속을 지키는 건 국내 윤리죠?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건 국내 윤리입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때 문서로 가지고 오라고 난리쳤던 거예요. 야, 네 말 못 믿어. 올리버 특사가 와가지고 아이, 본국에서 허락했어요. 야, 말 가지고 안 돼. 도장 찍어와. 누구 도장이요? 야, 대통령 도장 찍어와. 그럼 믿어줄게. 끝까지 아득바득 우겼던 게 바로 이런 경험인 겁니다. 자, 이승만과 기독교는 제가 쭉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자유민주주의와 국제정치를 가르쳤습니다. 자, 이승만의 실력 양성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힘이 없는데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독립 어차피 못한다. 그럼 강대국을 어떻게든 움직여서 우리를 독립시켜주도록 만드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그런데 강대국을 움직이려면 우리가 일단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힘이 없는 동안에는 아무리 우리가 무장투쟁도 소용없다. 이게 실력 양성론인데 지금 이 얘기는 지금 곱씹어봐도 너무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무장투쟁도 우리 국가 건설에 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2차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립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그래도 할 말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건국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킨 태반이 국제정치였다는 거, 태반이 외교였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스티븐스 사살 요 얘기하고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스티븐스를 사살한 것은 지금도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의거라고 소개를 합니다. 스티븐스라는 그 평론가 겸 정치가가 일본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던 우리나라 독립 의사들이 총으로 죽인 겁니다. 이것이 당시 이승만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 매너 좋게 깨끗하게 옷 입고 연회장에 가서 술을 따르면서 친구가 되고 어떻게든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만들어야 되는데 백주대낮에 언론의 자유를 목숨처럼 여기는 나라에서 스티븐슨을 암살했을 때 과연 국제사회가 조선을 어떻게 봤을 것인가의 문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이 결국 이겁니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내몸해도 무역과 통상을 하는 중립국으로만 남아있으면 미국과 우방이 도와준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본보다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외칠 수 없다면 무역을 하는 중립국으로만 남아있게 만들면 그 나머지는 미국과 우방들은 해양 세력이고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립국으로만 남은 우리 절반은 성공한다. 이 논리를 체계화시킨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논문입니다. 근데 이게 1962년에 나온 밀턴 프리드만의 책입니다. 이건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무역이나 기업이나 시장경제 엇비슷한 게 돌아가지 않는 나라에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됐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중립국이지만 무역만 할 수 있게 하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우방 일원이 될 수 있다. 정확히 대답하던 겁니다 이게. 근데 1962년에 이 책으로 노벨상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재팬 인사이드 아웃 유명한 책이죠. 지금 미국이 일본을 너무 키워주고 있다. 일본이 너희들에게 와서 달콤한 말로 아첨을 하지만 일본도 국가인 이상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들 것이고 어느 선에는 니들 발목을 물 거다. 일본에게 준 이권을 철회하고 일본에게 더 많은 군사력을 지원해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책 나오고 얼마 안 가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중한 폭격을 한 겁니다. 자, 이것 외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던 한반도 문제 인식이 이후에 공개된 문서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당시 강대국이 대한민국 건국을 전해서 어떻게 봤는가? 한반도를 미국이 다 차지하는 그림을 그리면 중국과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아. 중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다 관할하는 모양새를 놔두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절반을 가르든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야 돼. 이게 공통된 인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한참 전에 내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악을 쓴 겁니다. 일본이 망하기 직전에. 야, 우리도 참전한 걸로 해줘. 벌써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과 레이건.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식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공산당을 빙자해 우리 국권을 파괴하는 자는 우리 민족의 원수다 그랬습니다. 30년 뒤에 레이건은 취임식 날 소련은 과거나 지금이나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다. 우리 레이건은 참 축켜 세우면서 왜 이승만의 안목은 왜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합니다. 왜 미국은 거짓말 안 해? 왜 공산당만 거짓말쟁이라 그래? 자, 이거 끝내겠습니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소련이 패망한 다음에 미국 의회에 와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밥 먹듯이 거짓말했다고 지가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소련과 북한하고는 협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대한민국의 건국, 대한민국이 전쟁을 극복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으로 성장하는 근저에 바로 이승만의 해안이 있었다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이승만에 대한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은 그때 이승만이 미국을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지 말고 김일성이나 누군가가 소련식 이념과 사상으로 나라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승만의 지혜와 책략을 오늘날 여기 젊은 분들이 다시 끌어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